방금까지 이제 경신일 일진 설명했고요. 오늘 인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제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인연으로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현재 있는 인연을 끊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애를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연을 먼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눈다고 보면은 5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꼭 만나야 할 인연,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만나서 도움이 엄청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좀 잘 되는 그런 게 가장 베스트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1번에 이제 그런 인연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면 좋은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꼭 만나야 할 인연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열일을 제쳐두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노래방으로 따지면 이제 우선 예약을 반드시 해야 하는 노래처럼, 이게 만나면 좋은 인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만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만나면 뭐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만나면 좋은 인연이라는 거는 꼭 만나야 할 인연 다음으로 내가 좀 만날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만나도 안 만나도 크게 영향이 없는 인연. 그러니까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죠. 그 얘기는 만나서 좋은 점도 있지만 같이 안 좋은 점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점도 같이 있는, 이런 균형이 좀 맞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만나도 안 만나도 크게 영향이 없는 인연이 돼버립니다. 하다못해 뭐 피부치 형제나 가족도 그러하고요. 가까운 이제 친구나 이웃, 동네 이제 어떤 지인들 다 포함해서 있으면 뭐 있는 대로 저기 하지만 없다고 그렇게 크게 뭐 불편한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만나도 안 만나도 크게 영향이 없는 인연. 네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중간이고 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과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쪽으로 가면 만나면 좀 피곤하고 맞춰져야 하는 인연,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자꾸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게 되는 거 있죠.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막 자꾸 희생을 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런 게 좀 네 번째에 해당하는 만나면 피곤하고 맞춰져야 하는 인연,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 단계에 아주 정점에 해당하는, 만나면 이제 내가 내 자신이 없어질 정도로 희생해야 하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도에 따라서는 이제 가족 간의 관계가 좀 이런 5번에 해당하는 구조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뭐 책임은 져야 하는데 보기만 하면 짜증나고 맨날 뭐 부부싸움이라든지 가족 간의 그런 언쟁이나 이런 게 끊이질 않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우리의 인연들은 이렇게 총 크게 나누면 5단계로 좀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이거를 다 한 군데로 몰아서 이렇게 좀 엮어보고 싶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3번에 해당하는 이거는 뒤집어도 똑같죠. 만나도 안 만나도 똑같이 영향이 없으니까. 근데 이 4번하고 2번을 거꾸로 보면 어떨까요? 내가 만나면 좋은 인연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인연의 이유는 그 상대가 나를 만나서 좀 피곤할 정도로 좀 맞춰주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한테는 좋은 인연이겠죠. 그러면 2번하고 4번을 이렇게 치환해서 본다고 하면, 그러면 1번하고 5번을 또 거꾸로 놓고 보면 꼭 만나야 할 인연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모든 인연이라든지 좋다 나쁘다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 얘기는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 인연은 나한테 그만큼 희생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만나면 내가 없어질 정도로 누군가 나한테 희생해줘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꼭 만나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같이 좋고 서로 잘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같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를 만나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고 친구는 햄버거 먹고 싶은데 같이 좋을 수가 있어요? 잘 없죠.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거나 맞춰주면 그 친구는 혜택을 받겠지만 나는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그 친구는 이제 양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순서적으로는 서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나쁘고 그 다음 네가 좋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나쁘고 그 다음에 네가 좋고, 이런 식으로 한쪽이 무조건 희생은 아니지만 그런 순서적으로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도 뭐 밥은 누가 사고 커피는 누가 산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의견이고 생각인 거니까 참고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동의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꼭 만나야 할 좋은 인연과 1, 2번에 해당하는 이런 인연들은 결국에는 우리는 좋은 인연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분에 껍데기를 포장해서 나한테 희생해 줄 사람을 원하진 않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니죠. 누가 나한테 희생하고 헌신해주고, 또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해주면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인 인생 살겠다고 뭐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엄마가, 아버지도 그렇고 서로 그냥 갈라서는 거죠. 뭐 이혼을 한다든지 돈 벌기 싫어서 돈 안 벌어 온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본인의 인생이니까 나는 뭐 그냥 복이 없네 하면서 부모를 원망을 안 할 수 있느냐? 당연히 거기에 대한 피해가 따라오고, 야 너희 아버지는 왜 돈을 안 벌어오니?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나는 피해를 보면서 사니까, 거기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희생을 해주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을 수가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그런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게 따라오는 것만큼, 제가 얘기하는 그런 인연법의 주 핵심은 결국 내가 누군가를 어떤 식으로 원하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결국에는 서로가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하면서 살고요. 다 그런 희생적 범주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100% 모든 걸 희생할 수는 없어요. 누구는 정신적으로 희생하고 누구는 물질적으로 희생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희생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겠죠. 나는 돈이 많거나 돈 주고 끝내는 게 깔끔해. 그러면 가타부타 뭐 말을 길게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러네 저러네 막 설득하고 피곤합니다. 그냥 돈 주고 딱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끝내자. 이런 사람은 그냥 돈이나 어떤 물질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뭔가 그래도 사람의 어떤 얘기는 들어봐야 할 거 아니냐 하면서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소통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런 게 이제 서로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거죠. 사람마다의 그런 성향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나한테 희생해 줄 사람을 요구해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이제 다른 물질적인 거나 뭐 현실적인 거나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현명하겠죠.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받아야 할 게 많고 손이 많이 가는 대신에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많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인연이랄지 뭐 귀인이랄지 누가 왔더라도 그런 사람을 제대로 내가 만나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사람한테도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꼭 만나야 할 인연과 좋은 인연이 있어요. 근데 1, 2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잘해줬으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꼭 그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다.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일 수 있는데, 나는 내가 선뜻 좋은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의지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마음적인 것들을 내가 좀 받기만 했다,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좀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본과 동시에 치환해서 뒤집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인연법에 해당하는 개요나 이런 설명이니까 사주나 십성으로 놓고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본다고 치면, 표를 좀 놓고 보는 게 좋겠네요. 재성을 놓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재성을 놓고. 이게 제가 얘기하는 항상 그 치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남자 사주에서 여자나 아버지를 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자 사주에서 여자나 아버지를. 그런데 이게 여자 사주에서는 어떻겠냐 이거죠. 여자 사주에서는 재성이 여자 사주에서도 아내의 역할이랄지 여친의 역할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성 그러면
여자 사주에서 재성을 본다는 거는 아버지라든지 뭐 돈을 버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만 보잖아요. 궁합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럼 남자 사주에서의 재성을 볼 때 여자를 보는 거고. 근데 이 재성이요, 여자 사주에 이런 재성이 발달되는 게 여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 내지는 여친의 역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서의 재성이 문제가 있으면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자 사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성에 문제가 있다.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성에 문제가 있으면. 궁겁증진을 맞았다거나 뭐 무재성이라거나 공막 맞았거나 뭐 형충 맞았거나 여러 가지의 재성의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는, 이거는 비단 여자가 남자한테 잘한다 못한다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은 안 좋은데 쥐어짜내면서 막 잘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또 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뭐 이기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무조건 재성이라고 하면 남자 사주에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처라든지 여친이라든지 이런 게 남자 사주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여자 사주에서의 아내 역할 내지는 여친의 역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연법에 대한 연장선이긴 한데, 설명이 내 사주에서의 재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남자 사주에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주에서, 여자인 내 사주에서도 재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온전하게 여자로서 대우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내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리고 대우를 바라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결혼을 하거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곳에 시집을 가거나 관계가 되겠냐 이런 거죠. 당연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재성의 상태의 집안을 만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연법에 대한 기본 핵심은 상대가 누구냐. 어디서 보면 맨날 귀인 막 하잖아요. 귀인이 온다, 막 좋은 일 생길 거고, 막 그런 희망 긍정 리딩 하고 막 하잖아요. 뭐 타로나 이런 거 막 사주 볼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냐 이런 거죠. 어디에 있냐. 제 얘기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도 없으면 어디에도 없다. 귀인이 온다. 뭐 어디서 오는데. 그렇죠? 너무 그런 막연한 희망 고문, 오지 않을 거에 대해서 괜히 희망적으로 고문하고 하잖아요. 근데 기다려도 안 오는 사람은 안 온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빠른데, 그래도 잘 될 겁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운명학자로서 무책임한 게 아닌가. 물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귀인의 영역이고 그 사람이 언제 올 거고 이런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은 아닌데, 그게 내 안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좀 답답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공부할 때는요, 냉정해져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힘들 때는 위로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격려나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힘과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근간은 되도록 현실을 잘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무리 간절하게 바란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정치인이 되고 가수가 돼가지고 이효리나 아이유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개그맨 중에서도 뭐 다 유재석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 저마다 그런 역할이 있고 꼴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나도 그런 막연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만 한다 해서 안 되는 것을 이루게 해줄 수는 없는데, 너무 우리가 이런 사주나 운명, 역학을 공부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가능성에 좀 집착을 하진 않는지, 이런 생각을 또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하나의 예시로 십성표를 이렇게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관성도 똑같아요. 남자의 역할이에요. 보통 여자 사주에서 관이 어떻고 상관이 있으면 상관 경관 하니까 뭐 팔자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여자 사주에서 뿐만이 아니라 남자 사주도 상관 경관이 돼 있거나, 이게 남자 사주에서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남자의 역할이. 그러니까 관이 안 돼 있거나 부실하거나 이러면 이미 집안에서부터 대우를 못 받거나 그 사람이 정통성을 부여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왜 여자 사주에서만 관성을 찾느냐 이런 거죠. 남자 사주에서도 관성의 상태를 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정통성이라든지 집안에서 관리를 받고 커나가는가, 그래야지 나한테 남자로서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 복을 받은 남자가 나한테 잘할 거 아니에요. 내 여자친구고 쳐라고 하면. 근데 이제 집안에서 거의 뭐 내놓은 자식이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막 개판이야. 그러면 당연히 부모 말도 안 듣는 남자가 여자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여자 사주에서만 관성을 볼 게 아니라 남자 사주 역시도 이런 관성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 자기 여자를 어떠한 관점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재성과 관성은 꼭 어느 한 구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 재성, 친정 아버지 관성 가지고도 그 남자의 그 집안 꼴과 쓰임새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통찰력을 기를 필요가 있고, 각종 인연을 다루거나 보고 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관성이 재구시를 못한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직장생활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했어요? 집안에서 이런 정통성을 얼마나 부여받았느냐. 정통성을 부여받아야 관리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들도 쓰는 물건 중에 메인적으로 쓰는 물건이 있죠. 맨날 쓰는 핸드폰, 뭐 케이스, 액세서리, 차고 다니는 시계, 지갑, 가방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맨날 쓰는 가방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늘 쓰고 관리하고 정통성을 인정하는 물건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물건은 사다 놓고 쓰지 않는, 창고에 박아놓는 그런 물건도 많죠. 옷도 사가지고 한 번도 안 입고 택도 안 떼고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자 사주에서의 관이라는 역할은 그런 쪽으로다가 낳아놓긴 했는데, 부모가 근데 관리가 안 돼 있거나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걸 잘 분간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낳아놓고 뭐 아버지 역할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뭐 자식한테 투자를 하고 진로를 봐주고 이러질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남자는 방황을 하게 되겠죠. 그 방황을 하는 흔적이 사회성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회성. 자신의 직장이라든지 일은 아무리 잘해요. 실력도 있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자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정처 없이 떠도는 이런 문제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관성의 역할이 없게 되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여자의 입김이 세지는 이런 쪽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시집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처가살이를 해야 될 정도의 흐름으로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집안의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당시를 보면은 이런 관의 문제가 있는 남자들은 여자들이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시댁 식구보다는 처가 식구 쪽에서 좀 더 이렇게 적극성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별개예요. 그래서 일단 진행이 되는 흐름을 보면 여자 쪽에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돈을 준비를 한다든지, 혼수라든지, 뭐 신혼여행이라든지, 결혼식장 알아보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좀 노력을 하더라도 돈을 얼마를 보탠다든지 이런 책임에 대한 것들은 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고려해 봐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십성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판단하는 이런 관점에서 인연의 시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런 처음, 중간, 끝 마무리가 있겠죠.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그런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연법에 대한 얘기도 인연법이지만 결혼에 대한 문제를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사람 대 사람이 연애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는 부모를 속이고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하는데도 그냥 뭐 사귀는 거는 사귈 수 있죠. 연애는 그 사람이 좋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속일지라도 호적에 남기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결혼식을 올린다든지 정식으로 이렇게 축복받는 결혼을 하려면 당연히 그런 승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견례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집안이라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집안 대 집안의 이런 어떻게 보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화합이 될 수도 있고 콜라보이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려면요 집안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좋아야 되고, 이건 별개 문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쪽의 어떤 방향성을 부모님이 밀어줘야만 내가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사람, 뭐 사랑할 만한 사람, 외모 뭐 잘생기고 예쁘고 직업 변변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결혼하고 뭐 좋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후회하거나 뭐 결혼은 뭐 남자의 무덤이다 뭐 이러고 뭐 야 넌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남자고 여자고 결혼하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연애할 때랑 결혼하고 나니 너무 다르다는 거는 기준이 이렇게 사람과 집안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집안이 엮여 있으니까 거기에서의 시부모님, 처가 식구, 이렇게 시댁 식구하고 처가 식구가 각각의 내 부모님이 아니라 남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엮여 있고, 돈이 오고 가고 누가 얼마를 해주고, 해줄 법도 한데 안 해줬다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집안 대 집안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혼수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유전자가 포함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자, 천성, 기질 이런 거 있죠. 자,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잘 살아요. 그 부모님도 다 축복해주고 반대 안 하고. 왜 그래요? 그럼 유전자나 천성의 기질이 내 자식, 내 아들, 딸을 행복하게 해주니까 며느리가, 사위가. 그러면은 돈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돈 없다고 무조건 시부모님한테 무시당하고 장인장모한테 막 홀대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집안도 있지만 그걸 없어도 그래도 우리 김서방 성실해 하면서 인정해주는 장인장모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런 돈이나 현실적인 것을 보지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자. 그래서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게 집안이 장사꾼 집안이고 뭐 선생님 집안이고 뭐 군인 집안이고 하면은 그 분위기를 타잖아요. 거기에 내 딸을 시집 보내면 내 아들이 장가를 갔을 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고 내가 마음 편하겠는가. 이게 자식 가진 부모의 입장인 거잖아요. 이게 집안 대 집안이라는 거는 꼭 부모 입장에서 사돈끼리의 그런 관계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어도 내 자식이 어떤 영향을 받고 사는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연애할 때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이 사람하고 살아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왠지 이 사람 만나면 너무 편하고 나를 되게 뭐 포근하게 안아주고 막 이런 게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나 천성이나 기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결혼까지 연결되진 않았다. 이거는 이제 집안에서 뭐가 걸리는 게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이라는 게 다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누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나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얼굴 못생겼다고 돈 없다고 결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10대 때 막 애기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모가 얼마나 도와주느냐. 도와준다는 얘기는 돈을 대준다 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집안에서의 흐름을 독립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40살 됐는데도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면서 그 엄마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좀 극성맞게 하면은 누구 데리고 오면 족족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누구 만나라 그러고 직업이 뭐라서 안 된다 그러고 연봉이 얼마밖에 안 되냐 이러면 당연히 애가 결혼을 못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고 이렇게 잘 만나보고 싶으면은 부모가 밀어주고 그래 한번 좀 잘해봐라 응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 누가 좋네 싫으네 뭐 그때 걔가 나왔는데 얘는 별로네 어쩌네 이러면은 이제 엄마가 자식 앞길 막는 거죠. 아버지가 됐든. 그래서 이제 집안 대 집안의 이런 흐름은 이게 결혼에 대한 부분으로 강하게 연결이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거고요. 연애에 대한 부분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지만 거기에 한해서는 어떤 책임이 물론 따라오지만 이제 결혼보단 덜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결혼 약속이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도 서류에도 흔적이 남는 거고 연애는 내가 100번 1000번을 해도 내가 그거를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했다 한 번도 안 했다 거짓말을 칠 수도 있는 거고 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만 보고 믿고 만나는 거지 뭐 이렇게 그 사람의 뭐 습관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담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적고 가볍게 만날 수 있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의 소속감은 좀 덜 할 수 있겠죠. 친구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어떤 뭐 부부로 사는데 10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우리 남자친구는 뭐 결혼하자는 말이 없다더라 아니면 뭐 아직 능력이 안 돼서 어떻다더라 이러면은 결혼한 사람하고의 관계에 비교했을 때는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꼭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좀 그런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일수록 연애에 대한 한계점을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해서도 자식을 안 낳는 뭐 딩크족도 있잖아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하면서 뭐 그런 경우에 장단점이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면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다 그 뒤에는 다 부모님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좀 장담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있어요. 설령 부모님이 안 계시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부모님이란 얘기는 여기 얘기했듯이 유전자, 천성, 기질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게 있으니까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밥벌이 하면서 불편해도 그냥 이해하고. 근데 부모님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맨날 남 탓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남편 찝고 남자도 여자 막 평가하고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헛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나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금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사람만 좋아서 절대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남자친구가 좋았는데 여자친구가 좋았는데 결혼할 걸 그랬네 하면서 지나간 연인을 회상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좋았기 때문인데 집안도 좋았으면 서로 결혼을 했겠죠. 아니면 집안이 좋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려고 욕심을 부렸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래 보통 다 대부분 배우자를 희생시키고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착취하고 이런 게 사실 현실 아닙니까? 웬만해서는 뭐 시부모님이 얼마나 해줬다더라, 뭐 장인 장모가 뭐 이번에 아파트를 하는데 얼마나 보태주고 이런 거에 다 반응하고 뭐 얼마 해줘야 좋아하지. 다 속물이라고 하면 속물일 수도 있겠지만 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주는 뭐를 얘기해 주냐면 정통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살고 결혼해서 또 그리고 결혼했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게 연애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처음 만난 여자랑 뭐 남자랑 해가지고 결혼했으면은 그러면 행복한 건가요? 본인의 청춘은 그냥 애아빠로 애엄마로 살았는데 그걸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다양하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핵심은 부모와 관련된 집안의 뭐 유전자도 그렇고 얼마나 내가 어떻게 보면 경쟁이고 싸움이잖아요. 부모라든지 조부모 때부터 노력하고 혜택을 받아온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경쟁을 하거나 싸우면은 게임에 과연 되겠냐 이런 취지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정통성이 유지가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흐름이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뭐 물질적인 것부터 해서 끼와 재능이나 여러 가지 유전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삶의 질이라든지 결혼이나 아니면 연애가 됐든 뭐 사회적인 성취에 대한 일이 됐든 이런 걸로 귀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사주에는 그런 흔적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고서 이제 저는 판단을 좀 하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하느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거에 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느냐. 자, 인연을 우리가 맺죠. 누구든 간에 인연이 되면 그 인연의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인연을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가령 내가 애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누구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을 때 만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돈이 없을 때 그러면 그 상대가 비용 부담을 한다든지 좀 내가 신세를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도움을 받으면 내가 좋긴 하겠지만 또 하루 이틀이지 맨날 신세 질 수는 없잖아요. 괜히 또 눈치 보이게 되고 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돈이나 뭐 이런 건 여유가 있다 칩시다. 근데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쁜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였죠. 막 하는 프로젝트가 많고 막 회사가 바쁘고 막 출장도 다니고 어디 외국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인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시간적으로 충분히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있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여유라는 거는 뭐 마음적인 여유도 다 포함하는 거겠죠. 마음적인 여유. 이런 마음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누가 와가지고 친하게 지내자 또는 뭐 어디 사니 무슨 일에 거기에 답을 하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죠.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인연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구분하는 게 결국엔 지금 인연법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니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만나야 좋은 인연이란 얘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갖다 준다? 그걸 과연 좋은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과연 나한테 써주면서 갑질을 안 할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러는 거죠. 사람은 뭐든지 다 자기가 쓰는 만큼 대우를 요구하고요. 모든 경제적인 이치가 그렇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영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나 이런 뭐 시간도 그렇고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러면 상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있는 곳까지 오겠죠. 뭐 회사든 아니면 뭐 집 근처든. 그러면서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뭐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상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좀 끌려다니는 인연이 되느냐 아니면 컨트롤할 수 있는 인연이냐 이게 어디서 정해진다? 처음이라고 하는 이 시작 시점에서 정해진다는 거죠. 처음이라는 시작에서
좀 정해진다. 이것을 이제 사주 용어로 얘기하면은 인성과 비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성과 비겁으로. 인성으로는 이제 설계하는 거죠. 누가 내 눈앞에 띄었다. 이 사람 나 좋아하나? 또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도 되나? 이런 생각으로 검증하는 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시작이 아주 수월하고 딱 내가 괜찮다 싶은데 인연이 딱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인성에 대한 혜택이고요. 비겁은 마음이 먹으면 움직이는 겁니다. 일단 연락하고 그 사람 눈앞에 띄려고 막 계속 기웃거리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비겁들의 행동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주에서나 내가 이런 비겁적으로 움직여야 될 운이거나 아니면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니면 누구하고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계속 그 앞에서 알짱거려야 되는 거예요. 노출을 시켜야 된다. 내가 계속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예인이라든지 인플루언서, 셀럽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노출이잖아요. 홍보, SNS, 방송 출연, 광고 이런 걸로 내가 계속 대중들한테 노출이 돼야 나중에는 걔 뭐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나왔던 애 아니야? 하면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비겁은 결국에는 실천과 행동 그리고 세력 형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방송 출연을 계속 하다 보면은 누가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는 누구 라인이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비겁이라는 건 하나의 친구가 되는 거니까 시작을 할 때 내가 누구로부터 그 방송을 편하게 진행을 하느냐. 또 내가 뭐 라디오스타 같은 프로그램에 나갔다. 근데 뭐 김구라고 친분이 있어. 그럼 원래 김구라 같은 경우는 독서를 막 하는 편인데 그 오히려 게스트를 챙겨준다거나 막 일부러 더 말을 시켜주고 개인기 해보라 그러고 이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런 비겁적인 혜택이 나한테 좀 따라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겁에 대한 것은 이제 실천이나 행동적인 것들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시작을 형성하게 되는 게 비겁인 거고 인성은 이런 비겁 이전에 내가 설계하고 그리고 누구한테로부터 정보를 얻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 네 그 프로그램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가지고 괜히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막 했을 때 내가 안 그래도 조금 꺼림칙했는데 안 나가는 게 좋겠다 하면서 뭐 방송 출연에 고사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인성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하면 내가 나가면 안 될 자리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 하잖아요. 그거를 알아보고 컨트롤하는 거죠. 사람을 볼 때도 인성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쎄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 조짐이 뭔가 안 좋은 거지. 조짐이 좀 뭔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에는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작의 유형은 인성하고 비겁이 있다. 그래서 이동수는 이 인성으로도 따라오고 비겁으로도 따라옵니다. 비겁 운에도 이사하고 이동할 수 있고 회사 움직이고 비겁 운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인성은 내가 이제 어디 갈 데가 있거나 이 회사에 대한 마음이 먼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준비하는 거죠. 아니면은 그만뒀다가 이제 백수가 됐다가 다시 입사를 한다든지. 그런데 비겁은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든 주변에도 막 자꾸 이렇게 누가 그만두고 뭐 김 부장도 어디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 그러고 이러는 와중에 또는 그러한 조짐이 보일 때 그러면 나도 이제 여기 굳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 나도 이 회사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좀 군중심리 있죠. 군중심리. 소위 말해서 물타기 이런 게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어디 이제 기사라든지 인터넷 사이트에 막 댓글 같은 것도 누가 뭐 한 번 욕하기 시작하면 막 줄줄이 댓글 달리면서 막 욕하고 막 같이 편들고 뭐 누구 공격하고 막 이러는 게 이거 다 비겁들의 이제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겁의 속성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어떤 편을 가르고 누구를 공격하고 방어하고 옹호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겁에 대한 걸로다가 우리가 인연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당연히 이제 내 편을 들어줄 사람 이런 걸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 내가 이런 비겁이 소중하다. 내 사주에서 이런 비겁에 대한 기운들이 너무 필요한데 이런 게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그럼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부터가 내 인생의 이제 황금기라든지 그런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이나 예능 출연할 때도 보면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유재석도 옛날에 그 서세원 쇼인가 거의 토크박스에 나가가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계기가 있고 그렇게 밀어주고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챙겨주고 이러는 게 있어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최진실 씨였나요? 그분이 이제 유재석을 뭐 엄청 추천했다고 뭐 하는 그런 얘기도 좀 있던데 그런 고마움을 뭐 이렇게 많이 뭐 갖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죠. 생전 그런 뭐 안면도 없는
그런 저기를 막 추천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이게 세력 형성이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운이 좀 따라와 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희생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겁적인 게 좀 부족하다. 이러면 이제 인연을 맺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내가 좀 힘들 수가 있는 거죠. 좀 버겁고 사람들 자체가 나한테 좀 피곤한 그런 심리로 좀 작용을 하고 이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는 건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비겁은 굳이 시작이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이제 힘입니다. 결국에 이제 딱 한 글자로 얘기할 것 같으면 힘이에요. 힘, 파워. 그래서 비겁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더라도 힘있게 파워가 빵빵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 야물차네, 야물딱지네 하면서 물건 고를 때도 반질반질한 거 막 고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제 비겁에 대한 이제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죠. 힘, 경쟁력. 자, 그렇고 이제 중간에 대한 부분은 개일주인데 주의 글자들이 다 토이면 비겁이 강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거는 비겁이 강하다 어떻다라고 하기 이전에 주의가 토면 관이 강한 거고 신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 개일주면 자체로 신강하다. 그런데 주변에 토가 많다. 그러면 관이 많구나, 관이 강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겁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그냥 일간이 신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토가 많아도 만약에 추걸이면은 수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본인의 계절을 얻었으니까. 그게 토옥수 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여쭤봐 주시고요. 중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 이제 인연을 맺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뭐 누구는 인성으로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막 아주 수월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부모님이나 윗사람이 이렇게 좀 그 조력을 시켜줄 수 있잖아요. 도움을 줘가지고 내가 뭐 굳이 신경을 써서 만난 게 아니라 아예 판을 깔아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친구라든지 학창 시절에 대한 어떤 인연들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인성이라고 하면, 이제 비겁으로는 내가 직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거 해야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어쨌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작한 처음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중간에 해당하는 관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계의 핵심적인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는 내가 어쨌든 맨투맨으로 관계를 하잖아요. 인연이라는 게 나와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역량과 상대의 역량이 서로 섞이고 화합하면 또 이제 다투고 깨지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다 음량인데 섞이고 화합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투고 깨질 수만도 없을 거고요.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내 자체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발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관건인 거죠. 내 역량과 상대 역량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섞일 수 있는지, 또 화합은 얼만큼 되는지, 또 때로는 다투고 깨지고 뭐 싸울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적절하게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식상하고 관성을 좀 기준으로 얘기를 합시다. 뭐 이를테면 이렇게 식상하고 관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식상의 관점에서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식상으로 얘기할 것 같았으면 이런 게 많이 따라옵니다. 이해와 포용, 정서적인 교감, 소통, 감동도 받고 뭐 실망도 하고 당연히 뭐 서운함을 느끼면서 상처도 받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에 머물러 있는 흐름이다, 식상의 경우에는. 그런데 관성에 대한 것은 시스템적인 거예요. 시스템적인 거. 정통성이랄지 계보, 질서, 체계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관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관계의 어떤 좀 절정에 들어왔다 이러면은 이제 시스템 같은 거를 이제 얼마나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좌지우지 됩니다. 식상은 상대가 돈이 없어요. 뭐 좀 나보다 지위가 낮습니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다 이해해요. 자기가 좋은 게 중요하니까. 이해와 포용이 기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그 사람이 어떠한 과거를 겪어왔고 정통성을 얼마나 띄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일단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이 순간 어떠한 시간들을 쓰고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그 정서적인 교감이랄지 감정이랄지 이런 걸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감성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상황이나 흐름을 얘기해요.
흐름, 상황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를테면 장남이다, 집안에서. 장남이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뭐 부모님이 결혼을 시킬 때도 특히나 이제 재벌가라든지 기업인들은 정략 결혼이라는 걸 하죠. 내 자식을 누구네 가문하고 이렇게 이어지게 해서 거기에 대한 서로 이렇게 좀 일을 봐주고 사돈을 맺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이를테면 꼭 뭐 관성이 무조건 정략 결혼은 아니지만 이런 정통성과 계보와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사람만 좋아서 관계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인연으로 와서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느냐, 연관 고리가 있느냐, 내가 하는 일하고 어떤 관계가 긴밀하게 맺어져 있는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통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에서 관을 보잖아요. 우리가 관성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관이 있냐 없냐, 뭐 너는 사주에 관이 없네, 남자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거는 남자가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남자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남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죠. 장남이냐 아니냐. 그 장남이면 당연히 부모와 연결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역량과 상대의 역량을 이렇게 좀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 이성적인 관계도 있고 뭐 친구 관계도 있고 뭐 비즈니스 관계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누가 제3자가 끼게 되는 거예요. 뭐 어른이라든지 선생님이 됐든 윗사람이 됐든 부모가 됐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사귀었어,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야. 근데 부모가 막 엄청 도와줘. 야 니네 결혼해야지. 아직 결혼까지는 생각이 없었는데 흐름이 너무 결혼 쪽으로 가기에 좋은 흐름으로 가지는 거야. 막 무슨 신혼 부부 대출도 나오고 집안에서 돈도 해준다 그러고 또 걔랑 결혼하면은 뭣도 해준다고, 차도 사준다 그러고 뭐 가게도 물려준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흘러온다. 그러면 내가 굳이 이걸 마다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굳이 이렇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데 내가 뭐 이렇게 또 다양한 선택을 또 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관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박혀 있을수록 항상 이 시스템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나요. 자기의 영역, 회사, 일, 만나는 사람, 내 분야, 전문 분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분야, 이거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뚱맞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생뚱맞거나 황당한 사람, 굳이 안 만나도 되는데 이건 재밌잖아, 이런 게 잘 없다는 얘기예요. 관성의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체계들이 이렇게 좀 잡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사주에 관이 좀 잘 안 돼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쪽으로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이런 뭐 정통성이랄지 계보랄지 질서나 체계가 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걔를 만나려고 하는데 아다리가 딱딱 맞는 거 있잖아요. 막 버스도 바로 오고 만나려고 하는데 이 시간을 바꾸고 싶은데 하던 찰나에 그 약속이 있었던 친구가 야 다음에 만나자 하는 거야. 그럼 그 시간이 딱 비니까 와, 내가 오늘 안 그래도 좀 시간을 바꿨으면 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막 공교롭게 생기는 거 있죠. 이게 하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성들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식상으로 돌아가면 이 식상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흐름으로 가지는 거죠. 당연히 내가 먼 데까지, 그러니까 장거리 연애를 할지 아니면은 좀 상대가 힘든데 아파요. 그 가서 병간호 해주러 갈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해와 포용이 가는 거죠. 내가 몸은 힘들어. 그리고 또 돈도 써야 돼. 그런데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친구니까. 또는 내 가족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에 대한 투자적 개념이 또 들어갑니다. 식상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계산적인 투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성향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랄지 투자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식상들이 물론 여기서는 이제 잘 발달이 돼가지고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발달됐을 때는 어떻겠어요? 내가 마음을 써가지고 이해와 포용을 해주고 다 교감하고 해줬는데 그게 온전하게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실망하거나 뭐 배신을 당하거나 뭐 뒤통수를 맞을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줬는데 막 돈도 얼마씩 써주고 막 뭣도 사주고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적반하장이더라,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상에 대한 성향은 조금 리스크가 좀 따라오는 대신에 다양하게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분야가
좀 넓은 쪽으로 파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이 관과 식상에 대한 것은요,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관성, 그럼 정관, 편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고, 식상을 얘기하면 식신상관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성이 아니라 육신, 육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이라든지 육친에 대한 부분으로 비식재관이 이런 관점으로, 당연히 여기서 식신상관을 구분하고 정관, 편관을 구분하면 그렇겠지만 일단 관성 자체가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가니까 시스템과 얼마나 관련이 돼 있냐 이런 것이고, 또 식상에 대한 부분은 그 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과정이랄지 사람의 뭐 정서나 감정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인연이 돼서 관계를 할 때 이게 내 역량이 이제 뭐 뛰어날 수도 있고 상대 역량이 뛰어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식상은 내 역량이 중요합니다. 내가 적어도 상대 역량보다 더 뛰어난 게 더 좋아요. 이 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반대일 수도 있겠죠. 반대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남한테 베푸는 쪽이 돼야 그게 자연스럽거나 내가 또 불편하지가 않다. 해주고 차라리 뭐 좀 감정이 좀 뭐 불편하더라도 그게 낫지, 괜히 내가 받으면서 막 갑질당하고 막 불편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상은 기본적으로 참을성이 좀 없습니다. 자기가 열받으면 그냥 들이대는 거, 그리고 그냥 들이받는 게 그게 식상의 성향이에요. 자신의 기운을 표출하고 나의 기운들을 이렇게 계속 뿜어내면서 자신이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게 그게 식상인데, 그냥 이런 관성 같은 질서나 시스템에 소속돼 가지고 시키는 일이나 뭐 상명하복 체계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관성이라고 할 때는 그냥 까라면 까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게 법이고 관행이니까. 근데 식상은 이거 아니지 않냐 라고 여기서 이제 개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 역량이나 상대 역량 이걸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게이지라고 봤을 때 뭐 돈이나 뭐 물질적인 거나 뭐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식상에 대한 부분은 내 역량 위주대로 가주는 게 좋다. 내가 조금 더 뭐 명예가 있든 돈이 많든 잘났든 이런 상태에서 상대를 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보듬을 수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하는 게, 이게 인연적인 시점에 이런 식상적인 사람은 좋은데, 관성에 대한 부분이다 이러면 당연히 상대 역량이 더 커야겠죠. 내가 거기에 그 질서와 시스템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거를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하고 그 돈을 그만큼 벌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거를 내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통성을.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없고 맨날 이랬다 저랬다 말이 다르고 바뀌고 계보도 없고, 뭐 부모님은 뭐 집 나가가지고 자식 농사 건사하지도 않고 뭐 이러면은 이 관성 입장에서는 뭐 개판이구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상대방의 어떤 무책임한 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대대로 성실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틀이라든지 뭐 이 집안은 뭐 군인 집안이다, 뭐 의사 집안이다, 아니면 뭐 선생님 집안이다 이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과연 어느 쪽에 좀 적합한 그런 쪽이냐. 그래서 뭐 식상이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결과를 재성으로 내는지, 아니면 또 재생관이나 뭐 관성이 또 인성을 만나가지고 뭐 그런 페인을 해서 쓰는지 이런 걸 좀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시절 인연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올려놓은 강의가 있죠. 시절 인연. 결국에는 다 우리는 한때 만나서 친해졌다가 관계 맺었다가 저마다 다른 또 인연을 찾아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들이 다 생겼다가 결국에는 끝이 나죠. 우리가 죽기도 하니까 심지어는 그냥 생사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과의 인연을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이라고 그냥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화를 주체를 못 해가지고 홧김에 막 너무 그런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폭력의 다양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폭력의 다양성. 이게 물질적으로 행사하는 육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생긴다든지 그 상대를 이제 궁지에 막 몰아서 불편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종용한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세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주장을 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폭력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폭력적인 성향 안에서 내가 지내고 있었을 수도 있고,
내가 했던 행동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구한테는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간과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면 내가 상대를 불편하게 한 점은 없었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 의지가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피해나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복구를 해준다든지, 그거에 대한 적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보통 인연을 맺을 때 적극적이지 인연을 끝낼 때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뭐 요럴 때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뭐 연인 관계라고 치면은 또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 해서 그 새로운 사람한테 적극적일지언정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의 관계만큼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해결을 하려는 사람은 또 많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만한 관계의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족한 점들이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끝을 마무리 짓는 거에 한해서는 인성과 재성이 관장을 합니다. 인성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로 남기는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끝을 내고 다시 안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시 재시작을 위한 하나의 작업일 수도 있어요. 끝을 마무리 짓는 이런 작업들이.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다 쓰지 않은 거죠. 이제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이런 뭐 식상이나 관성이나 이런 흐름에 한해서 인성이니까 내 에너지를 다 쓰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그런 좀 미련이 많이 남고, 그래서 또 이제 다시 재회를 꿈꾸거나 뭐 재회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의 경우가 그렇다고 하면 재성은 현실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당연히 재성도 제외할 수 있겠죠. 근데 재성은 현실적인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 같이 사는 동네가 같다든지 회사에 어떤 연관고리가 있다든지 어쩌다가라도 마주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은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결과적인 측면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뿌린 대로 거두는 개념이 좀 강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개념이 좀 강하다. 재성은 일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꼭 열심히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이런 재성들이 잘 발달이 돼 있는 사주다 이러면 안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이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이런 인성은 하나의 과거로 남기는 작업이니까 이거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죠. 기억이 되기도 하고 기록이 되기도 하는. 당연히 뭐 서류로 남을 수도 있고요. 결혼 같은 거나 회사의 어떤 뭐 창업 멤버, 뭐 창립 멤버, 뭐 동료 이러면 당연히 그 입사 서류에 다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문서적인 형태로 남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내가 이제 또 시작을 좋아서 한 거잖아요. 인성은. 여러분, 인성을 하는 모든 관계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작은 보통 내가 좋아하니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성으로 하는 것은 타이밍이나 조건이 맞아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재성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좋고 싫고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그런 것이 좀 비교적인 걸로 갑니다. 비교적인 걸로. 내가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보다는 낫기 때문에, 또는 거기보다는 더 가까우니까, 뭐 회사가 뭐 이렇다든지, 이렇게 좀 돈을 더 많이 준다더라, 뭐 누구를 만나는데 걔가 얼굴이 더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현실적으로 좀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재성의 영역이다 라고 봤을 때는, 인성은 어쨌든 나한테로 일단 내 눈앞에 다가온 인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런 좀 흐름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처음과 중간, 끝 이러한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라이브 시간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혼자서 열심히 이제 떠든 거죠. 소설을 썼다고 할 수도 있고 뭐 헛소리를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관점은 그렇습니다. 시작과 중간, 시중종이 있는 거죠. 결국 시중종. 중간 있고 종 마무리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의 그런 중심축이 담겨져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인연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나도 내가 그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에게 소중했던 인연은 과연 어떻게 다가왔고 내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의 역량이 과연 내 역량이 뛰어났는지 상대의 역량이 월등하게 좀 나를 압도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런 식상적인 걸로 내가 얼마나 또는 상대가 얼마나 날 이해해주고 포용했는지 아니면 관성적인 이런 시스템적으로 좀 정통성이라든지 계보와 관련된 쪽으로 연결이 됐는지 좋아해도 그런 시스템 안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누구의 뭐 소개로든 아니면 그 흐름들 뭐 일적인 것도 같이 되어 있고 뭐 하다못해 내가 의대를 갔는데 거기서 캠퍼스 커플로 해가지고 사귀다가 결혼을 했다. 뭐 그거 당연히 정통성이잖아요. 그 안에서 당연히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학교에서 만나든 뭐 회사와 관련된 쪽에 거래처가 됐든 뭐 사내 연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사내 연애라고 해서 무조건 관성은 아닌 게 거기에서 또 걸리면 안 되고 막 문제가 뭐 리스크가 따라오고 이러면 다시 식상적인 영역이겠죠. 예, 사내에서 하니까 아 직장이니까 관에 대한 시스템 아니야? 근데 이제 리스크가 크고 그만큼 내가 손해 볼 게 많다고 하면 식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황마다 다르다는 걸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라 이거죠. 또 지나간 인연들 보면은 마무리에 어땠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이 얼마나 좀 상처가 되거나 뭐 비수가 돼서 꽂혔던 부분이 있진 않았는지 나는 또 얼마나 이제 관계를 끝낼 때 성질대로 다 하고 막 했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진짜 뭐 할 만큼 했다 나는 후회 없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가 되면은 또 이런 인연법에 대해서 다룰 시간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절 인연에 이어서 인연법 시리즈 2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인연법 2탄.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